순간의 방심이 참극으로 이어집니다. 불법 촬영을 하는 순간 당신은 성범죄자입니다. 곳곳에서 해당 로펌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써져 있네. 여기 법무법인. 멕시코 법무법인 KNN 영화의 전당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로펌이 기존의 대형 로펌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상업 광고를 많이 함으로써 이제 법률 소비자를 많이 유치하고 또 법률 소비자를 광고로 유치할 수 있다 보니 어떤 서울이라든지 한 지역에만 사무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되는, 이제 보통 이런 영업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법무법인을 네트워크 로펌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특정 지역에 하나의 사무실을 두고 성장했던 대형 로펌들과 달리 네트워크 로펌은 각 지역마다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 사건들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로펌의 공격적인 홍보는 지역 변호사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얽혀있고 이 변호사들이 무슨 골목 상권이냐 하겠습니다만 저희 사무실도요, 어떻게 보면 뒤에 골목이고 좀 더 이제 지역 밀착형 영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에게 어떤 그렇게 이제 각 지역에도 이 과도한 마케팅을 하는 부분은 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포털에서의 광고 집행 방식이 키워드 입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불한 회사가 지정한 키워드가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 분야를 검색하든 뭐 어떤 지역을 검색하든 사실은 무조건 네트워크 범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변호사가 필요할 때 사람들은 주로 검색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은 이 사이트에 고액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로펌 이름을 상단에 노출시켜 다수의 사건을 수임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변호사 관련된 키워드는 요즘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고객이 제 사무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제 통장에서 10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100번 클릭하면 한 명 정도가 손님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키워드 광고는요. 그러면은 클릭 한 번당 10만 원씩 빠진다고 하면은 100번 클릭하면 1000만 원이 광고비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고비를 많이 쓰는 데는 한 달에, 예전에는 뭐 1, 2억 쓰면 많이 쓴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한 30억씩 몇십억도 쓴다고 제가 소문을 듣긴 들었습니다.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들. 문제는 이 로펌들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네트워크 로펌들은 과장 광고와 잘못된 영업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무슨 이혼 전문 법무법인이라는 식으로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고, 뭐 1등, 뭐 소비자 만족도 뭐 1위 수상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과대 광고 문구를 통해서 다른 변호사들과의 비교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상에 분사무소를 마치 개설하고 거기에 주재 변호사들이 상주하는 것처럼 과장 허위 광고를 해서 과태료를 고액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사무소를 늘리고 인터넷 광고에 집중한 몇몇 네트워크 로펌들은 업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네트워크 로펌들은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을 영입한 뒤 이 사실을 적극 홍보합니다. 전관 변호사는 과연 도움이 될까? 청주에 사는 김민지 씨는 2년 전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방법을 이제 은행 직원이랑 얘기를 하다가 은행 직원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아라고 한 거죠. 저한테 대신 받아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6개월 얘기했어요. 6개월 안에 돌려주겠다. 지인을 믿고 억대의 대출을 받아주었지만 대출 이후 지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검색하던 김 씨는 한 네트워크 로펌에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이버에 변호사 검색했을 때 제일 상단에 떴고 그래서 주말에 연락을 했는데도 거기서는 답이 왔어요. 제가 이거 얘기를 다 하니까 그 사기로 이제 넣을 수가 있다. 정감 대우로 받게 되면은
금액은 1,800만 원이고 그게 아니면은 1,100만 원이다. 그냥 700만 원 더 주고 형사 사건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다.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김 씨. 상담 당일 사건 위임 계약서를 썼고 수임료 1,800만 원은 현금으로 입금했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입금하셨네요. 1회 한도가 1,000만 원이어가지고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나서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관 출신 변호사 3명을 선임을 했다. 2명은 서울 사람이고 1명은 청도 사람이다. 화상 면접처럼 화상 영상 상담을 하자.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간 거죠. 하지만 일주일 뒤 화상 면담은 취소됐고 전관 변호사는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에 제가 거기 찾아가서 그냥 환불을 해달라. 이렇게 뭐 약속도 제대로 안 잡고 제대로 안 지키는데 뭐 그 변호사들도 그 사건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나한테는 이 사건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아마 자기네들은 환불이 안 되고 본사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서 잘 얘기를 해보더라도 의원님 뭐 3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일 겁니다. 의원님한테 그러면 그거는 뭐 아예 뭐 3,400만 원을 준다고 3,400만 원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의원님한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실 것 같아요, 의원님. 저는 어쨌든 협의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만 하시니까 도정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통보지. 그게 예상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그러면 한 20% 정도는 얘기를 해가지고 승인 받아볼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한번 해봐 드릴까요? 한번 해보고 나서 연락을 드릴까요? 네트워크 로펌 측은 계약서를 근거로 수임료의 20%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입장. 근데 저는 3일 동안에 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상담 그거 예약만 하고 화상 면접도 계약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해가지고 김 씨가 방문했던 네트워크 로펌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변호사님 좀 만나러 갑니다. 선생님, 저 KBS에서 왔고요. 근데 이게 변호사님 이건 착수가 안 됐는데 환불 조치 왜 안 되는 건가요? 이분은 아마 상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을 다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양측 입장이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변호사님은 상담 안 하시잖아요. 본사 쪽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서울에 있는 네트워크 로펌의 본사에 김 씨의 환불 건과 관련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트워크 로펌 측은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제가 진정 넣은 내역까지는 안 나오고 김 씨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환불 거부, 수임료 반환 거부에 관한 진정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계약서에 환불 이제 불가 조항이 있으니까 그건 유효하다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 로펌들의 주된 변명이고요. 환불 불가 조항이 보면 이제 법률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 그래서 이제 무효라고 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향적으로 어떤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법적 분쟁을 보다 빠르고 유리하게 해결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네트워크 로펌들. 이들은 왜 환불에 소극적인 것일까? 제작진은 과거 네트워크 로펌에서 일했던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수행 변호사님들한테도 그런 공지사항이 내려옵니다. 의뢰인 환불 요청이 들어올 시 인사평가 마이너스 해서 인센 자르겠다. 개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해줄 건 해주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로펌은 수입 루트가 주로 광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그냥 새로운 의뢰인 찾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게 사실
네트워크 로펌의 독특한 운영 방식 역시 법률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는 마음에서 찍은 게 있거든요. 크게 이제 운영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있고 상담하는 변호사님들이 있고 저희 상담 전담 변호사님이라고 하는데 있고 수행하는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운영, 상담, 수행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역할이 네트워크 로펌은 상담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담해 사건을 수임받으면 사무소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 변호사가 사건을 배정하고 실제 사건은 수행 변호사가 수행하는 분업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제 운영하는 변호사님들은 최대한 상담 변호사한테 매출 무조건 끌어올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상담 변호사님들은 매출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려야 되는 압박감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안 될 사건들도 받을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의뢰인분들 입장에선 재판 담당이 진짜 변호사인지 서면 담당이 진짜 변호사인지 아니면 정관 변호사님이 진짜 변호사인지 모르니까 일단 누구한테나 연락해보는데 이제 서로 떠넘기기도 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로펌에서 일했던 또 다른 변호사는 사건 수임 방식 또한 문제라 지적합니다. 결정적으로 좀 요새말 현타라고 하죠. 그게 본 게 있어요. 일단 의뢰인이 들어올 때부터 안 될 때까지 행색을 봅니다. 그냥 사람 행색을 이렇게 봐. 아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상담 변호사가 약간 판을 깔아놓고 나가면 그럼 이제 코디가 거기다 이제 그 행색을 보고 뭐 3천, 4천, 5천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그거 내일 여러 개의 사람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병원의 성형외과 코디랑 비싼 상담실장 같은 거예요. 근데 상담실장이랑 다른 거는 병원 뭐 피부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에 써붙여놨잖아요 가격을.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든 수임을 받는 게 목적이다 보니 위험을 축소하고 긍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좀 이상하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디가 무죄 주장 가능할 것 같다. 혹은 상담 변호사가 이건 무죄 주장 한번 해드릴게요. 억울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내 말 들어주잖아요. 선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죄 주장을 하다가 부인하고 피해자 불러서 증언시키고 이러면 구속될 확률이 높아져요. 정확하게 구제해야죠. 이건 무죄 주장을 하시면 무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해보시겠어요? 근데 그 리스크가 구속되실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걸 다 고지를 해줘야 된다고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 안 합니다. 그 설명을 하면요 선임 안 하거든요. 이와 같은 영업 방식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을까? 제작진은 네트워크 로펌에서 일했던 변호사의 말을 토대로 비슷한 상황을 가정해 네트워크 로펌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전 형사전문센터에 있고요. 성범죄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지금 카톡에 뭐 그냥 강간으로 나 생각해봤는데 강간으로 고소하려고 이렇게만 온 거예요. 다른 데 한번 전화해보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무조건 합의해야 되고 고소 들어가면 이거 무죄 나오기 되게 힘든다 그렇게 얘기해서 여길로 온 거거든요. 사실 그건 변호사가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인정하고 합의하는 건 변호사가 별로 할 게 없어요. 변호사가 할 역할은 이걸 고소하기 전에 끝내던가 아니면 고소를 했으면 무혐의로 불기소로 끝내버려야죠. 그게 변호사가 할 역할이지 상담부터 그렇게 의지 없이 말한다는 건 별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작을 하더라도 열정적이지 않아요. 변호사가 설명 후 자리를 비우자 상담 직원이 수임료의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전담 변호사님 총괄 배당해드릴 거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좀 저희가 배당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2,640만 원을 아니요, 이거 아니고 1,320. 1,300부터. 네, 확 줄여드리는 거예요. 또 카페 가서 머리 생각 좀 정리 좀 하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갈게요. 그럼. 근데 오늘 저희 만약에 결정해주시면요, 제가 이거 1,100까지는 받아오겠습니다. 오늘 결정하면요? 네, 지금 여기서 결정해주시면요, 제가 1,100으로 어떻게든 받아올게요. 제가 이건 약속드릴게요. 제가 쫄라서라도 받아올게요.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송의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소송을 권유하는 것을 불법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법 여부를 떠나 변호사가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징계가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자식을 잃은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8년이나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재판에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2년 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변호사의 법정 불출석 사건. 2015년 학교 폭력으로 사망한 고 박주원 양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경의 변호사는 법정에 3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위원회는 권경의 변호사에게 6개월 이상의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6개월을 굉장한 중징계라고 얘기를 하는 변협한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변호사의 징계는 피해 의뢰인이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의결합니다.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 시 법무부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권경의 변호사에게 내려진 최종 징계는 정직 1년.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징계 수위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변호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변호사 단체가 자율 정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변협이 동료 변호사를 징계를 한다는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되는 점도 있고,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또 비판도 있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고 엄격한 징계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